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1차 컷오프가 진행돼 6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별 순회 경선이 치러지고 빠르면 10월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지만 1차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당내 경쟁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분석하고 해석해보는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전라남도의회 민주당 조옥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하진 고흥보성 장흥 강진 당협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정의당 이보람이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누구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너무 조용하게 시작들 하시네요.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일정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각 당별로 그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부터 먼저 갖도록 하죠. 자, 민주당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저희 민주당은 이제 예비 경선을 통해서 6분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됐고요. 1주차인 8월 30일부터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대구, 경북, 강원, 그리고 3주차 광주, 전남, 전북이고요. 그리고 4주차 제주, 부울경, 인천 이렇게 되겠고요. 5주차인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경기와 서울을 마지막으로 경선 레이스가 끝나게 되는데요. 10월 10일이면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0월 10일 약속은 뭐 지켜지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경선을 좀 뒤로 5주차 수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부터 민주당 경선의 핵심적인 지역을 꼽으라면은 역시 광주 전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주차에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이게? 이게 9월 20일부터 26일까지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이 개표가 9월 25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전북은 9월 26일 일요일 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3주차가 저희 민주당에 많은 당원들이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9월 3주차입니까? 25일, 26일 결정이 되는군요. 네. 자, 민주당 일정은 이렇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경선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이제 모든 예비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정책 비전 토론회를 했고요. 그리고 26일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으로 압축되는 우리 컷오프 1차는 9월 15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줬다 보고요.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는 10월 8일 전 국민 여론조사 70% 그리고 당원, 책임 당원 중심으로 한 당원 30%로 확정을 하게 되며 당원 50% 투표와 전 국민 여론조사 50% 투표로 전당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최종 후보 선발은 11월 9일 확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본선 경쟁에 임하는 4명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약 10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배틀 토론회 그리고 맞짱 토론회 등으로 아주 재미있는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9월 15일 8명으로 지금 1차 후보가 압축되고요. 네. 지금 민주당과 다른 게 또 2차에 4명으로 또 압축을 하고 10월 네. 8일경에 네. 민주당은 10월 10일에 대통령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보다 한 이틀 정도 앞서서 4명 후보가 압축되고 한 달 뒤에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뒤 한 달 뒤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당은 당규에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3개월 이전까지이기 때문에 네. 당은 당규 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저희들은 순회 경선 일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우리 이렇게 뭐 민주당처럼 뭐 광주, 전남, 대전, 충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지금 비대면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이 비대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네. 아마 우리도 순회를 할 계획으로는 있으나 아직은 코로나의 전국이기 때문에 네, 네. 비대면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각 거대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또 정의당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정의당은 약간 소외당, 지금 뭐 대선 경선 관련된 뉴스에서 약간 소외된 감은 있는데 최근에 이정미 전 대표가 뭐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것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일정이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저희 정의당의 후보군이 아직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 소외된 경향이 있지만 이 후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아마 흥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난 22일 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그 후보 선출 방식 그리고 경선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네네. 9월 10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10월 6일까지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10월 12일 정도에 최종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정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또 심상정 전 대표께서도 출마 의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도 지금 출마 페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는 네.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다자 경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타당에 비해서 출마가 늦어서 그렇지 저희 정의당이 정책 경쟁을 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 경쟁의 축제를 아마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 좀 질문하고 싶은 게요. 두 양당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아마도 정의당에서 보여줘야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신 주안점을 두고 지금 대선 경선을 좀 치러볼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좀 지리하게 펼쳐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나 이러한 것들은 지양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우리 조옥현 의원께서 나오셨는데 네. 민주당 후보는 지금 누가 나와 있고 그 후보별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저희 후보로 6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아니, 말씀을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 계시고, 그다음에 네.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이렇게 6분이 지금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름만 들어도 좀 쟁쟁합니다.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최근 1개월 동안의 어떤 여론조사를 한번 네. 추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 MBC에서 하시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라는 거기서 이제 제가 주로 네. 자료를 많이 봤는데 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2일 날 했던 그 NBS 여론기관과 그리고 8월 13일 날 했던 KSY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저희 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월 12일 날 했던 여론조사에서 26%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도 8월 13일 결과에서도 26.2%
그래서 어느 정도 26% 정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14%에서 다소 약간 조금 떨어진 12.9%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3%에서 한 달 사이에 4%로 1%포인트 상승을 한 걸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도 1%에서 1.8%로 0.8% 상승한 걸로 돼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1% 이하로, 그러니까 0.9에서 0.8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1% 정도의 포인트를 여론조사에서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 0.4% 정도 이렇게 예. 돼서 몇몇 후보들 중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상승도 보이고 하지만 그 거의 한 달간에는 큰 변화 없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 이렇게 경합하는 구도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우리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민주당 후보 경선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저는 공보성 장강진에서 작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을 둔 이후에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네네. 당협위원장으로서도 또 역할도 있지만은 네네. 또 대선 전국이 과연 우리 전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도 네. 여론을 좀 보는 것도 상당히 네. 재미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누가 가능성이 높으냐. 다시 말하면 다른 인물론보다는 재집권에 훨씬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막말 논란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보다는 재집권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을 보면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 대결인데 네. 여론에서 보는 바처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판세가 우리 지역에서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높은 거예요? 예, 가능성을 여론 그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재명은 훨씬 높게 전남에서도 전남에서도 공보성 장강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 보시기에 예. 우리 김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서 네. 아니 그런 저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그렇습니까? 재집권을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강해서 좀 특이한 현상이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하고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전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 또 네. 우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 김 위원장까지 봤을 때 야 이거 좀 어떻다, 뭐 좀 느낌이 좀 이렇다,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고 이런 것은 뭐 좋더라 하는 그런 점들이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원팀이고 하나로 네. 본선에 갈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을 넘는 분야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 그래 가지고 원팀으로 가는 본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 양강 체제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서 네.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저렇게 내부 총질을 해서는 서로 안 되는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참 유권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어떤 흠집 내기보다는 정책 대결에 의한 네. 자기 승부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보면서 네. 저도 그것에 적극 공감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같은 편끼리 이렇게 싸운대? 그러면서 이제 지겹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네거티브 이 공세에 우리 도민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저는 그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네거티브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고
더 이상 이런 사생활을 들추고 또 말꼬리 잡고 이런 것에는 우리 도민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켜보면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면 이 6명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2명으로 그 네. 지지가 갈리면서 네. 새들 그 의원 사이에서도 조금 그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전남을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적이 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네.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전남이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회에서 뭐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도 비공식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네.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들을 했어요. 내부 총질이 심하다. 같은 변끼리 왜 싸운다냐. 네. 그 지역구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네. 진짜 싸우는 거예요? 어떠는 거예요? 일단 먼저 뭐 정의당이든 특히 국민의힘이든 네. 자당의 일정도 바쁘고 걱정스러우실 텐데 저희 당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저희는 민주당은 그렇게 봅니다. 어떤 한 지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혹자는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봐오면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한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호남의 특히 민주당원 그리고 호남의 도민들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각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것은 참 경선이 흥행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 재미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네. 걱정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웬걸요? 막상 경선이 시작되고 나니까 네. 이제는 경선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예, 예. 그래서 저희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모든 저희 후보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원팀 정신을 살리자라는 이제 그런 데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선거는 자기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말들이 서로 오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집권당으로서의 성숙된 의식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봉합이 다 돼 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결로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갈등도 좀 다 봉합이 네, 됐나요? 그리고 도의회 같은 경우는 방금 뭐 동료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크게 두드러지는 두 분을 지지하는 도의원들이 주로 많지만 그렇지 않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당에. 예. 우리 조 의원이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밝히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여담으로 네.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딱 두 쪽으로만 줄을 네. 서 있다라는 것은 조금 과대한 얘기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보람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단체 톡방에서 다른 당 의원도 계시고 하는 곳에서 네. 어떤 그런 뭐 성명서 같은 게 하나 이제 가안이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철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지지 선언을 하고 하는 것은 전남 도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지지 선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해 주신 만큼 네. 저희 민주당에서 잘 챙겨서 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두 분한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보니까 야, 이런 건 참 안 좋더라. 라고 꼬집을 수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떨까요?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경선 과정 보면서 다시 또 지역주의를 회귀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제 논란을 먼저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또 그 백제가 꼭 호남이 아닐 것인데 호남이 또 피해를 본다는 식의 그 지역주의를 또 다시 예.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 지역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좀 매우 유감스러웠어요. 백제 논란 상당히 벌성사나웠다. 우리 김하진 위원장께서는 어떤 게 그렇던가요? 뭐 역시나 양강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그 아킬레스건을 잡는 그 과거의 그 민주화 유공자의 마음들을 또 민주화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네.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다라는 네. 그런 내용을 들추긴다거나 네. 또 그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의 형수 막말이랄지 또 쿠팡의 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썼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것들을 보면 네. 그것은 당내 경선에서의 어떤 지지율 상승은 가져올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 대선에서 전 국민 특히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가져오려면은 상당히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네. 지향하는 그러한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백제 논란, 그다음에 전두환 찬양 기사, 형수 막말 논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주 진짜 충정을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지역주의의 망상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앞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 이제 서로 해명이 됐고 예. 서로 이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긴 대화 속에 앞뒤 부분이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예. 부분만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형수에 대한 막말이라든가 이제 이런 또는 뭐 일제 찬양하는 뭐 그런 전두환을 찬양하는 뭐 기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경선을 시작을 하면서 네.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일거에 불식시켜버리는 안 좋은 면들이 조금 더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각 선거 캠프에서 정제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확대 과장됐던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저희들이 경선 버스를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경선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요. 두 당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발 없도록 예.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고 오로지 정책 대결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좀 짧게 좀 대답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역대 임기를 몇 개월 안 남겨둔 대통령 치고는 네. 가장 높은 4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네. 후보들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인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의 동시간대, 동시기별로 주수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신 네. 걸 저도 봤거든요. 항상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아직도 촛불 정신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희망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저희가 한 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다양한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소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지율들이 분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산술적으로 이 후보들의 지금의 지지율을 전부 더하면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1+1이 2는 아니더라도 1.5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 국민의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김하진 위원장님. 그 후보별 지금 지지율 추이라든가 뭐 주요 쟁점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 나와 있고 그 예. 후보는
12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1강, 2중, 1야. 그래서 1강에는 윤석열 후보, 2중에는 홍준표, 최재형 후보, 1약에는 유승민 후보 이런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월 8일 4명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되면 더욱더 1강의 체제가 굳어질 것이다. 크게 갈 것이다로 보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는 데는 누가 필요한가?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론이 그런 것 같고 전국적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 1강으로서의 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 9월 초에 여론조사가 끝나면 민주당의 1위 후보와 예.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본선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또 그러한 분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전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열세인 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그 경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설화가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그다음에 당권 뭐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당권을 경쟁하러 왔느냐라고 일갈을 할 정도로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참 아주 가장 젊은 지도자 당대표 이준석 출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러한 분열의 양상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이다. 네. 경륜과 경험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빨리 가보려는 성급함이 오히려 아니야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이준석 후보가 또 사과의 발언도 했고, 이준석 대표죠? 예, 대표께서 사과 발언도 했고, 또 그에 따라 윤석열 후보도 또한 함께 토론회를 참여한다라는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수그러드는 그런 형세에 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더더욱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선관위원장의 출범이 네. 더욱더 이제 하나로 원팀으로 가는 길을 도약의 길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조옥현 의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방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민주당과 지역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겁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 겁이 나고 걱정을 했는데 안도를 하느냐. 혹시 국민의힘이 일련의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젊은 당대표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당의 운영 방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건데 혹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1강에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선관위원장을 이제 뭐 어떻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들, 예. 그다음에 토론회는 하지 말고 뭐 비전 발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희가 시험을 치는 학생이 감독 선생님을 바꿔달라, 네. 아니면 뭐 시험 문제를 좀 바꿔달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예.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의힘도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좀 발맞춰서 좀 더 개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라고 계십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이 같은 야당으로서 네. 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예. 또 야당끼리의 경쟁도 좀 기대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현재 그 지금 출마하고 계시는 후보님들을 뵈면 예. 조금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네. 사실 그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일일 일설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과연 이런 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이 후보 선출할 때 뭐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우리 서민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곤 하는데요. 그 자체 후보 검증 절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답게 또 우리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실정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을 좀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후보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지역구에서는 지금 우리 1강 2중이라고 포함된 그 우리 이제 김하진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감사원장 출신에서 바로 정치에 뛰어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그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들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공무원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출마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예. 저희들이 그것도 권력기관의 공무원이었는데. 네. 예. 가장 권력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또 바로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하고 또 감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삶에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그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의원께서는 그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연이어서 이제 논평의 형태식으로 이렇게 주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 없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정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동네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이보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물론 무슨 흠결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만 이분들이 최고 권력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과연 그 서민들의 삶과 예안을 어떻게 몸소 체득하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하진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국민의힘 내부라든가 지역구에서 이런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는 있는데 전남 주민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좀 있나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또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즉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 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4년 임기 내내 편가르기와 내 편 사람 심기와 이런 것들을 일관하다 보니 이건 아닌데. 예. 그리고 더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어라. 그리고 감사원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민관에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춘풍추상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처럼 명나라 탈무드가 책은담인데 책은담 속에 대인 춘풍 지기추상이라. 남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되고 내 자신에게는 가을의 차가운 서리발처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편이었을 때는 참 좋은 윤석열 총장 하더니 네. 조국 수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이 비리 수사를 또 그것도 국회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하니까 상대편 남우편으로 간주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고 심지어 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내로남불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나온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 조국현 의원님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권력기관으로서 뭔가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온 거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대한민국 애국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춘풍추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1강이라고 하는 또 장모는 그 요양병원에서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또 부인 김건희 씨는 그 유지 뭐 이렇게 한글 유지를 영어로 써가지고 논문 논란도 있고 학력 위조 논란 뭐 이런 것들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모가 구속됐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풍추상에도 좀 어긋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처리한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정쟁의 도구로 삼고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기소장이나 이걸 내보면은 법리적 오해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2심이 곧 진행되면은 네. 2심 속에서 법리의 해석과 정황 분석이 서로 되면 아마 잘 개정되고서 무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특히나 장모 문제나 부인의 문제는 네.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또 늦게 장가를 하기 때문에 장가 가기 이전의 배우자 장모 문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후보자 개인에 관한 검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후보자 배우자나 배우자 어머니까지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에게 잣대를 대는 것은 너무 지기추상이다. 가혹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 학습의 문제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부터 배우겠다라는 뭐 알아보고 오겠다라는 이제 이런 대화들도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다소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동안 뭐 집권을 했던 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역량을 좀 더 배양을 시켜서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후보자 말고 직계 좀비 속의 문제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흠결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국민들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집권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이잖아요. 네. 집권당의 인사 실패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집권당의 인사 실패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집권당에서 인사를 했던 분이 대한민국은 정치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어떤 당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는 지금 뭐 윤석열, 최재형 후보 뭐 살아나 각종 논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이 좀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수고 말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헷갈릴 수 없는 부분들을 헷갈리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인식의 부재가 좀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뭐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역사인식이 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께서 부마. 60 항쟁과 예. 부마 항쟁을 헷갈리셨고 네.
또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를 네. 헷갈리셨어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네. 이렇게 그 헷갈리는 것은 음. 역사 인식이 부재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전체 역사를 알아야 우리 사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우리 미래가 설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 그 주제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논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은 심각하다고 다 이미 검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또한 석사학위 논문을 반납할 것이다라고 기자들과에서 언론에 나와 있고요. 추미애 후보, 그다음에 우리 또 정 후보님도 그러한 그 심각한 논문 표절 문제. 그래서 배우자 문제, 논문 표절 문제. 또 논문은 대학 학술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지 그 논문의 적정성을 가지고 여의도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정제구 도구로 삼고 있다. 그래서 배우자 논문을 먼저 거론하기 전에 예. 후보자 본인들의 논문 표절에 반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전남의 선택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의당에서는 전남의 선택에 특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저는 저희 정의당에서는 우리 전남 도민들의 이 민주 시민 의식 그리고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하셨던 그 의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 아니면 B 요 두 거대 양당에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 네. 예, 이런 판단을 우리 전남도민들이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합니다. 혹시 이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정의당의 후보가 전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 목표로 하는 득표율 뭐 혹시 있나요? 아니면은 뭐 당선 가능성까지는 말하기 힘들 것 같고. 네, 네. 네, 그 지난 그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그 선거 대선에서 전남에서 우리 도민들이 정의당을 점수를 굉장히 약하게 주셨어요. 그때 한 7%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저희 경선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15%까지는 올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까지 올려줄고 2배 정도, 2배를 좀 넘네요. 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저 이제 토론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 좀 조사를 해봤는데 광주 전남 대선 후보 지지 후보 추이를 봐보니까요. 지난 설 때 한 것을 보면은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이낙연 후보보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월등하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7월 19일 무등일보 조사에서 봐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8% 정도 지지를 얻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광주 전남하고 이렇게 또 합쳐놓고 보는 거하고 광주하고 전남을 떼놓고 보는 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런 부분들 우리 조희영부터 한번. 전남에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높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전라남 도지사를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전남에 지역구를 두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남에서는 좀 더 높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 민주당의 경선이 어느 한 분이 무조건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
광주 전남에서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시시각각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을 향한 정책에 더 많이 이분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의과대학 설립이 전남에서 꼭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는 뭐 COP28 남중권 유치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무한공항을 활성화한다든가 목포 역사를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SOC 사업들 그리고 농수산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8.2기가와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예. 전남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우리 후보들에게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네. 이분들이 이런 전남에 대한 정책들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전남에서 추미애 후보나 정세균 후보보다 약간 여론조사가 해서 그 좀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최근 조사에서는 지난 7월 19일 조사에서는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의 현장 체감의 이 윤석열은 한 2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전남에서 20%, 공보성 장강진은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숨어 있는 표들이 상당히 많더라 현장에 보니까. 예. 그래서 근본 대선에서는 이제는 대안 세력, 균형과 조화를 맞춘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정권 창출을 위한 국민의힘에도 뭔가를 보탬이 돼야 되겠다. 또 견제와 감시 세력이 없는 그러한 정당 체제랄지 정치권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후보의 약진은 전남에서도 매우 크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저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고 그 국민의힘이고 그 대선 후보라든가 최근에 또 김정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또 광주 5.18 묘지를 또 방문했거든요. 이 요맘때만 되면은 계속 이게 광주 전남을 많이 와요. 어떻게 보세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민주화의 성지고 또 민주의식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먼저 와서 그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에는 사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좀 더 진정성을 느끼려면 그 태도나 또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느덧 시간이 좀 다 지나갔으니까요. 이번 마무리 말로요. 다음 대선에서 전남에 꼭 필요한 대선 공약 이런 것들은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 말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의원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전남의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농수산 분야, SOC 확충 분야,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네. 갈수록 발전이 더뎌가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전남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지역주의의 망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골고루 득표를 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진 위원장님. 우리 전남은 문재인 정부 창출과 또 정권 유지에 한없는 사랑을 보내줬지만은 사실은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이나 청년의 일자리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우리 전남의 균형적 발전과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대안 세력에 대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이성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우리 전남이 되면은 역대 우리 선조들이 전남의 선인들이 해왔듯이 이기마다 전남이 있어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전남 도민들이 국민의 힘과 함께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 도와주시면은 저희 전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이보람 의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정의당의 대선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내년 대선은 거대 양당이 공수 교체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교체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직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만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보통의 다수의 시민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뒤로하고 거대 양당은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방 말고 집을 달라던 청년들의 외침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거기에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는 120시간 노동, 저출생의 원인이 페미니즘이다라는 그 말들로 충격적인 일일 일설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판갈이 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평등과 그리고 차별, 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선거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산업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산업전환, 그리고 투명 인간으로 아직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시민들의 인권의 존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은 내년 2022년 3월 9일입니다. 전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갈수록 인구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전남에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전남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따져본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분석 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